거짓말을 할 때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면서 이 제스처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저거를 하려고 강요하려고 하는 건데 거짓말과 개소리는 다르다. 누군가의 헛소리가, 개소리가 마음껏 퍼지지 않도록 언론은 그걸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말 같은 소리인 것처럼 써준 거예요. 자폭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서 이미 스스로 자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맹활약을 했어요. 잘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옥입니다. 이번 주 요주의 기사는 부산일보의 혼란을 부추기는 탄핵 보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탄핵 심판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가 탄핵 이슈를 헌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탄핵 그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언론이 정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 본질과 요체를 전달하지 않고 정서적인 내란 상태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보도인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심판과 언론의 태도는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알릴레오 현자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현자를 모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마다 일어나면 통과 의뢰로 읽는 슬로우 뉴스. 예. 제 홍보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 예, 구독자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됐더니 최 의원께서는 뭐 여전히 바쁘시죠? 이런저런. 예. 저는 하여튼 윤석열 파면되기 전까지는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한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탄핵 정국 속에서의 미디어들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 오늘이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 선고가 과연 3월 중순이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3월 중순. 절대로 3월 15일은 넘기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도 뭘 느끼는 바가 있는지 지난번에 나왔다가는 뭐 몇 분 만에 휙 뭐 달그림자처럼 사라졌다고. 예, 그러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단이 충고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윤석열 본인이 거기 출석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증인들이 압박받아서 뭐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길래 아니다. 윤석열은 나와서 말을 하면 할수록 좋다. 많이 시켜야 된다. 예, 그거는 말을 좀 듣다 보면 저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건지를 온 국민이 다 아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무너뜨리는 짓만 해봤지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스스로 자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맹활약을 했어요. 잘하더라고. 사실 좀 헷갈려요. 네. 맨 처음에 국회 겁 좀 주려고 했어요. 예. 뭐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뭐 부정선거 나왔다가 예. 갑자기 뭐 중국도 나오는지 뭐가 나왔는지 이 나라를 갖다 좌파로부터 구하기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것저것 나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다 이유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본래 그 사람은 혼자서는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검사할 때는 뭐 한동훈이가 옆에 있고 선거 때는 김건희가 옆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뭔가를 그래도 앞뒤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아침마다 슬로우 뉴스에서 모든 뉴스를 정리하시다 보니까 자 이제 어려운 거 묻습니다. 대체 몇 대 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들 저에게도 물어보고요. 예. 그리고 요즘 탄핵 심판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뭐 길어서 다 못 보는 분도 계시지만 주변에서 보면 다들 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너무 이게 재밌고 궁금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니까요. 일단은 만장일치 아니냐가 중요한 그 국면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심지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비슷한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갈등을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요 쟁점들은 다 이미 정리가 된 상태죠. 이 탄핵 심판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곽종근과 홍장원을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공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진술만 부정하면 사실 이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곽종근은 이제 전 특수전 사령관이죠.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그런 이제 지역적인 뭐 말장난을 말꼬리를 잡으면서 이 진술을 뭔가 이렇게 논쟁적인 것처럼 만들었고요. 홍장원은 이 국정원 차장입니다. 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는데 메모가 4개나 된다. 그리고 뭐 검거 요청을 왜 검거 지원 요청을 안 썼느냐라고 지역적인 이 타임라인 시비 걸고 시간이 분단이 안 맞는다. 네가 11시 6분에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CCTV 보니까 뭐 관저 안에 있더라라는 현관 앞이다, 관저 앞이다부터 그런 그 논쟁을 했고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아니면 이게 뭔가 수상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뒤집히진 않거든요. 이 법정 바깥에서 여론으로 이렇게 여론을 흔든다고 해서 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법리적인 그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뒤집히지 않겠죠. 여론을 끌어모으면 뭐하나. 지금 이미 다 자폭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서 이미 자백에 가까운 상황으로 100% 빼박 캔트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다 탄핵으로 드러나 있는데 특히 결정적인 건 이제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을 공격을 했지만 윤석열이 믿었던 건 곽종근과 홍장원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조지호 청장이 지금 이제 진술했던 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6번이나 전화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 더 이상 부족할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탄핵이 완성되는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정 바깥에서 아스팔트 보수를 끌어 모아서 탄핵 반대 여론을 높인다고 한들 그게 다수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법정에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맨 처음에 창설될 때 담당 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법조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재판관의 독립적인 지위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평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들끼리의 말장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은 법정이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정이고 법원은 법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고 법원은 합의부에서 합의를 한다 그러고 헌재는 평의를 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의를 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하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구조적으로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제일 말석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그 맨 위에 고참부터 하면은 영향을 혹시나 받을 수도 있어서? 그 나름 그 기관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의 전원재판부가 그러네요. 13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13명입니다. 대법원장까지 합치면 14명이잖아요. 근데 대법관 중에 하나는 법원 행정처장이라서 재판에 빠지기 때문에 그럼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전원합의체 결정문 판결문을 보시면 7대6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8대5가 되거든요. 제일 치열했을 때가.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 갈 때 다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자기 의견이 그렇지 않더라도 다수 쪽에 그냥 씁니다. 서주고. 그래서 그 법적 안정성, 대법원 판결의 권위 이런 걸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헌재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얘기하면서 결정하는 순서는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고 법원에서 이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정환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사실, 증거, 법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는 이제 정치적 판단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 초월하는 게 개인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사실은 판관 입장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의 명예와 위신과 장래의 어떤 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자리까지 간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윤 측에서 극우 세력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일종의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무슨 여론전을 통해서 헌재의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계속 강짜를 부리는 이유가 마은혁 재판관만 안 가면 8명인데 그중에 3명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지금 자기 사람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 3이 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데 그 3명이라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지금 재판에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날카롭게. 아주 적절한 부분에서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딱딱 짚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표지 같은 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윤 쪽이 잘못한 게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가가지고 그 행패 부린 거예요. 그거는 문영배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의 문제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였고 안 그래도 법관들 데려다가 뭐 체포해서 수거하네 어쩌네 하는 얘기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검사 시절을 생각하신다면 예. 아무개 검사네 집 앞으로 몰려가서 난동을 피웠대 그러면 검사들이 이건 엄청난 위협으로 예, 아니,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거기 가가지고 막 악쓰고 행패 부리던 네. 분이 윤석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돌변해가지고 윤석열 지지를 운동을 하고 막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구속됐어요. 어디 검찰총장 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헌재에 예.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탄핵 심판대에 선 사람이 불려왔단 말입니다. 예. 아무 말이든 막 던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 있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조리 있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하려고 막 던지는 말도 있고 네. 그걸 언론이 그대로 이제 받아쓰는 문제.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언론이 할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상한 말들이 많죠.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거짓말과 개소리는 다르다. 거짓말은 사실 뭔가를 이 진실을 감추려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면 개소리는 그냥 목적에 맞게 아무 소리나 늘어놓는 그런 걸 말하죠. 사실 지금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상당수가 개소리인데 뭐 구체로 사례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게 많죠. 뭐 통치행위했다느니 뭐 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이제 그 저널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사실이고 공인의 굉장히 공적인 지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잖아요. 네. 그 발언을 인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왜 스피커가 되느냐라는 주장도 사실 이런 사건 같은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용하는 방식이 문제고 이게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대한 이 뉴스의 이 전달 방식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2시간만 해제했으니 아무도 다친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런 발언들,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그런 발언들이 실제로 윤석열 한 말이고 팩트죠.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말 자체를 단독 기사로 내보내는 것, 독립된 기사로 내보내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사가 누군가의 그 기사 링크를 던져 주고 받으면서 그 자체의 메시지를 그대로 소화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윤석열은 또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죠. 이용하죠. 예. 계속해서 개소리를 던지면서 그 개소리가 또 돌아다니면서 논란을 부추기는 걸 그냥 즐기고 있는 양상인데 이 내란 피의자의 그 스피커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헛소리가 개소리가 마음껏 퍼지지 않도록 언론은 그걸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심지어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그냥 다운표 쳐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기사들이 그 기사가 어떻게 이용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 소비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반드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은 이거 매우 위험하다. 아니면 이거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걸 붙여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언론의 어떤 편향성, 그러니까 취사 선택에 있어서의 일방성, 저도 당사자로서 좀 많이 당해봤다면 당해봤는데 그 단어 하나 캐치해가지고 막 그걸로 이상한 얘기 만들어갖고 사람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도를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면서 쾌감을 느낀다고까지 제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뭐 박구영 민주당 교육원수원장 말 얘기를 아무런 맥락이 닿지 않는 얘기고 앞뒤도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뭐 청년을 폄하했다, 말라 죽여야 된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무슨 강성범 씨가 민주당 관련 무슨 유튜브 채널을 한다고 하니까 20년 전 거, 10여 년 전 거 꺼내가지고 막 그걸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하는 행태와 지금 윤석열의 소위 개소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독자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달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어요. 근데 윤석열 입장은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애초에 하는 소리가 별로 앞뒤가 맞는 소리가 없는 사람인데 검사 때부터. 근데 그런 거를 지적받고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 한 번도.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말 같은 소리인 것처럼 써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사태죠. 누가 봐도 개소리인데 윤석열이 우기니까 심지어 법원까지 나서가지고 그게 헷갈리는 얘기인 것처럼 일종의 면죄부를 던져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완전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이 헌재에서 내뱉은 말 중에 가장 어이없이 느꼈던 게
제가 윤석열을 많이 관찰해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할 때 도리도리도 하지만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면서 이 제스처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저거를 하려고 강요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아니 부당한 명령을 했으면 군인들이 듣겠냐. 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말. 그 얘기를 이재명이나 조국이 했으면 저거 뭐라고 썼을까. 뭐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진짜 이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걸 그대로 그냥 적고 마는구나. 그래서 이거가 과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는 계엄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뭐 적법 절차가 어떻고 이러는 식의 그 나경원식 화법 있잖아요. 예. 이걸 언론이 그대로 조장하면서 또 베껴가고 있는. 저도 기억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뭐 방송사의 이제 뉴스 중에서 그러면 이제 탄핵 사유의 80%는 날라갔다. 예. 제목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 누가 읽어도 아이고야 이거 탄핵이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됐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체포 같은 때 체포를 갖다 대통령한테 체포장을 갖고 갈 때 뭐 경찰한테 이름을 한다. 예. 공사 하청 주는 거냐? 네. 건설공사 하청 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이거 뭔가 돌아가는 게 엉망이구만. 네.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갖다 잡아가다가 헌재가 졸속으로 급속으로 막 처리하면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처럼 폭주한다. 폭주 헌재. 이렇게 하면 그 시작부터 계속 그런 흐름인가 보네. 이제 다 이렇게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절묘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근데 통계도 있더라고요. 민원연이 했던 거 보니까 1월 6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윤석열 씨의 말을 갖다 그대로 받아 쓴 게 2,395건이더만요. 많긴 많대요. 2,395건. 근데 사실 다운표에 집어넣는 게 기사 쓰기엔 참 편해요. 그렇죠.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더군다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한 3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사 하나 쓰는데. 왜냐하면 옆에 신문에 쓴 거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운표 안에다가 마구 집어넣는 거는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요. 책임도 피할 수 있는 보험도 되고 좋긴 좋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개소리의 문제는 퍼지는 속도는 빠른데 그걸 바로잡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 윤석열이 말씀하신 대로 다운표 쳐서 나간 그 수천 개의 기사들 중에 그걸 반박하는 기사들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거나 맥락이 다 사라진 발언들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또 이렇게 아주 섹시한 일부분만 따가지고 막 퍼뜨리면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이 실체적 진실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거세하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선정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오히려 달성시키는 그런 보도를 바로잡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됐으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거를 앞두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잖아요. 그런 거 얘기 한 번씩 나온 것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언론의 이런 무책임한 선정적인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현업의 중견 언론인들께 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말씀하는 게 이 클릭수 경쟁,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상하게 이게 비틀어가지고 뭐 하나 던져놓으면은 쫙 달려들어가지고 오탈자까지 베껴가지고 똑같은 기사가 수십 개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무슨 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 거고 대통령은 중요한 공인이니까 한 거고 이런 개소리로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삼성이 광고 안 주면 힘드니까 클릭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죠. 저희가 그거 아니면 어디서 수익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심정적으로 그래 니네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겉으로는 또 온갖 고상한 얘기는 다 해요. 뭐라고 얘기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뭐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요체고 그럼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요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하려는 시도나 세력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주장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공론장에 끌어넣는 일을 하면서 나는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거야말로 개소리죠. 말씀하신 대로 그 클릭바이트 저널리즘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수천억 원 정도 그 금액이 오고 가고 사실 이 12월 탄핵 국면부터 거의 트래픽이 3배, 4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수많은 다운표 기사들이 다 이 돈벼락에 가까운 트래픽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의원으로서 임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첫 회가 있었는데
박성중 의원이라는 분이 대정부 질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뻔뻔하기는 최강욱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막 항의 발언이 나갔다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당시에 당 대변인인 현 김성애 의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대표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의석에서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욕설이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지금 문의 전화가 온다. 이걸 쓰겠다고 한다. 안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대정부 질문 장면은 여러 카메라가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녹음돼 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를 찾느라고 제 앞줄에 앉은 의원, 뒷줄에 앉은 의원, 옆에 앉은 의원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제가 욕하는 거 들었느냐. 근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그냥 웃고만 있었거든요. 화면을 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기사를 못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쓴다고 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소위 뭐 반장 뭐 이런 친구들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국회 반장. 예. 예. 국회 반장들 만나서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의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설이 나온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아니면 누군지 찾아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최강욱이가 욕을 했어야지 기사가 되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뭐 그냥 민망해하지도 않아. 그 제가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사가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네. 있군요. 저는 이제 욕하는 이미지가 돼야지만 클릭이 나오니까 네가 욕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옆에 착하게 생긴 사람이 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참고로 최강욱 의원님도 트래픽 메이커였죠. 예. 그렇죠. 최강욱 이름만 뜨면 엄청 또 많이 읽고 또 이렇게 톱기사로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본인들은 아주 재밌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튼 그래도 우리의 간판은 변함없이 민족 정론지입니다. 그건 뭐 바꿀 수 없는 간판. 민족 정론지는 바꿀 수 없는 간판인데 사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민족 정론지라고 다 걸고 있는 조선이나 동아나 그다음에 중앙이나 네. 이쪽 보수지대 스탠스는 여전히 뭔가 예전에 우리가 짚어본 거랑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이제 유형을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 탄핵 심판 관련 보도에서 3가지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를 때리죠. 메신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곽종근과 홍장원을 공격하고 최근 또 이제 문영배나 재판관들의 뭐 이제 심지어 문영배 재판관은 무슨 이제 과거 블로그를 뒤져가지고 근무 시간에 서평을 썼다. 뭐 그런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 최근 댓글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결과를 미리 희석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논란을 계속 부추겨서 이 탄핵이 설마 인용되더라도 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불복하려는 정서를 또 키우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아마 이제 3월 중순에 탄핵 인용되더라도 집회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극우들은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그걸 깔기 위해서 이 좌파 재판관들이 장악을 했다. 아까 우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고 재판의 절차적 문제도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죠. 증인신문 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재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도 계속 하죠. 사실 그런 것도 다 지엽적인 문제들인데 재판 결과를 미리 부정하는 그런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길 수 없는 건 논쟁으로 만든다. 라는 게 세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윤석열도 인정하고 있는 건 끌어내라라는 발언이 있었던 건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그런 이제 지엽적인 쟁점을 하고 있는데 끌어내란 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요원, 인원 그런 이제 논쟁을 붙이고 있는 건데 사실 언론이 해야 될 질문은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 아니겠냐라고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데 윤석열 논리에 말려드는 거죠. 곽종근이 말을 바꿨으니 이 사람 말은 쓸 수가 없다라는 쟁점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탄핵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명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심지어 홍장원 차장에게는 술 마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엉뚱한 지엽적인 비판을 하고 있고요. 최근 또 악의적인 그 기사 중에 악의적인 주장 중에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 회유했다.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인데 사실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게 아니라 내부 고발을 하라고 회유를 한 거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를 붙여준다고 했다. 그것도 뭔가 굉장히 그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내부 고발하면 당연히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유했다라는 그 어감. 사실을 네, 계속 네, 부추기면서 네. 독자들이 뭔가 논쟁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 만들면서 이 탄핵 심판의 뭐 절차적 공정성과 이 전체 이 과정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식의 그 기사가 출고되는 이유가 예.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사실은 열심히 이거 타이핑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정신없죠. 예. 그럼 그거를 보고를 받은 누군가가 만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서 바이라인이 나갈 때는 거기서 이 받아친 기자 이름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무슨 김현태, 이상민 뭐 이거 앞세워 가지고 뒤로 숨으려고 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결국 윤석열이 하는 짓이나 자기들이 뒤에 데스크랍시고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나 똑같으니까 저 감정이입이 되나 지금 저기? 그 이런 생각이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뭐 오늘 그 대통령이 저쪽 가서 뭐 진술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튼 기사를 갖다 이쪽 방향으로 좀 확실하게 잡아봐. 네. 지금 테크 지표가 점점 거세지는데 말이야. 방향을 좀 이쪽으로 잡아서 잡아봐. 이쪽 기사를 좀 내봐. 또는 막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재판 좀 천천히 하자는 쪽으로 한번 좀 여론을 갖다가 한번 돌려보자고. 또는 그쪽 여론을 좀 키워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정해지면 기자한테 야, 뭐 이런 기사가 좀 나갔으면 싶은데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그거하고 맞는 거 있으면 좀 잘 골라봐. 이런 식의 기사 취재 지시는 내려갑니다. 아니면은 받아 적었는데 야, 얘가 연차가 적어서 그렇지 요걸 갖다 살짝 뒤집으면은 그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뭐 이렇게 되면 나경원 발언이 이렇게 탁 나오면 두 개를 묶어봐. 이렇게 하면 재밌죠. 예? 이재명 대표 기사 밑에 야, 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어. 나한테 법사위원장을 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두 개의 기사를 나란히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집의 묘미죠. 뭐 위에서 그런 재미로 삽니다. 위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일탈적인 상황이고 거의 내전에 가까운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과연 여기서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전달하고 평가는 다른 사람 맡겨두거나 뭐 논설위원회 맡겨두거나 단순히 거기서 머리를 비워두고 타이핑만 쳐가지고 그 상황을 단순 중계만 하는데 그칠 것인가 한다면 이 서울대 이준웅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탈적인 상황에서는 일탈을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 누가 개소리를 했으면 이건 왜 개소리인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 개소리의 이 의도와 원인과 구조를 파헤쳐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언론은 개입하면 안 된다. 사실 전도가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이건 보통의 저들림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심각한 여전히 민주주의 헌정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언론이 객관성을 지키는 게 이건 객관성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심각한 저널리즘의 책무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통 일상적인 우리 그 정치적 쟁점 보도 같은 것처럼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인데 명백히 잘못인 걸 갈등과 논쟁적인 그렇죠. 사안으로 다루면서 이걸 계속 언론이 한 발 걸치고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이게 언론이 역사적인 책무를 위반하는 그 기록을 남게 된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이제 심리가 진행될 때 국회 탄핵소추를 담당한 국회 측이 있고 이쪽에 변호인들이 이제 쭉 앉았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라고 잔뜩 얘기한 걸 갖다가 기자들이 옮겨 써버린단 말이죠. 이런 음모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음모까지 다 받아쓰고 항상 그런 걸 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신문 기법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유도 신문이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그냥 예를 들면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되죠.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끌어낸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끌어내지 말라고 한 게 맞죠?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변호인이. 그러면 그거를 원래는 소송법상으로 유도신문은 못하게 되고 제지를 소송지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워낙 택도 없는 소리로 자꾸 고개 쳐들고 일어나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상당 부분은 그냥 방치를 한번 떠들어 봐라 뭐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분간해 내는 게 언론이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 받아 적는 거 뭐하러 해요? 영상으로 다 녹화돼서 결국 생중계 비슷하게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다른 거에서 자꾸 언론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그러면서 어디다가 언론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이게 참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이쪽 얘기도 실어졌으니까 이쪽 얘기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네네. 변호인으로서 쫙 얘기하던데 뭐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요라고 네. 하는데 양비론을 꺼내려면은 네. 적어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누가 봐도 합의된 어떤 영역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네, 이제 네.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도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이라든가 국가기구, 의회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 데니얼 헬리라는 언론학자가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적어도 언론 보도는 이걸 갖다 기반으로 한 네. 어떤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판단이 거의 없고 공중에 탈을 쓰고 그냥 양비론으로 계속 던지고 이것 중에 어떤 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안 실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제가 정말 이상했던 보도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재밌었던 한 게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왜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라고 하니까 홍장원 차장이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 상황 그 방송을 보면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렇죠. 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그걸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시인하고 사과한 보도를 했어요. 것처럼. 그래서 예. 메모 가지고 뭘 그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할게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다음 날 KBS가 이걸 홍장원 당황이라는 리포트를 당황. 보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당황 와, 이렇게 하면 그 보도를 본 사람은 사실 5시간짜리 탄핵 심판 다 지켜보지 않잖아요. 그 보도를 본 사람은 홍장원 약점이 잡혔구나. 홍장원 진술이 뒤집혔다. 그래서 이 체포 메모는 뭐 거짓이고 이건 오히려 윤석열이 유리하게 됐다라고 판단하게 될 매우 위험한 보도를 공영방송의 KBS가 그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겁하고 나쁜 게 레거시 미디어의 종사자들이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무슨 썸네일에다가 네. 헉 충격 막 이런 거 써놓고 예, 낚시질하고 어그로 끈다고 예.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 본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네. 그 제목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저널리즘이고 이게 좀 참 이해가 안 가요. 방향성 자체가 장사로 가자. 네. 야 굶어 죽더라도 잠깐 뭔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갖다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은 우리는 장사야. 예. 우리 회사는 장사라고 이렇게 되면 본인들도 이제 서서히 이걸 체득해 가는 거죠. 장사에 어떤 게 예를 들면 유리한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행태가 상당히 닮은 부분이 저는 많다고 느껴왔는데 네. 언론사도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글쎄요. 있을까? 검사처럼 그런 지휘 체계는 아니긴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일단 발제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네. 오늘 기사 뭘 뭐 쓰겠다. 쓰냐? 그러면 예, 저는 오늘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 슬쩍 떠보죠. 네. 어떤 방향으로 쓰게 되냐? 뭐 그거요. 취재해 봐야 하는 거지만 예, 오늘 이런 문제니까 결국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 그 우리 지난번 기사는 이렇게 나갔고 이번 기사는 이렇게 나갔고 근데 네가 쓰는 기사는 이거 하고 이제 너무 틀어지거나 뭐 이런 거 잘 우리 기사들 읽어보고 써라고 하면 예. 방향에서 벗어나지 마. 이제 이런 뜻이 되고 근데 써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예. 이게 아닌데 이것도 위에서 또 까는 거 아닐까?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 이거 확실하게 취재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거기에서 눈치 빠르면 아. 아닙니다. 조금 더 취재하고 제가 고칠까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자는 열심히 취재했으니까 안 고치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들을 계속 물어요. 아. 야, 이건 확인했어? 네. 이건 확인했어? 이건 확인했어? 이건 확인했어? 계속 물으면 당황하죠. 이제 뭐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야 되나 싶긴 예, 하지만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몰랐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써오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럼 내가 보고 조금 다른 정보들 들어온 거하고 한번 취합해갖고 한번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 네. 하면 딱 봐서 이해를 한 것 같은 캐치를 한 것 같으면 다시 써와 야 하고서 줄 수 있는데 못한 것 같으면 그 위에 사람한테 야 삼진이 써왔는데 삼진답게 썼더라 일진이 고쳐봐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네네. 나쁜 짓 하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뭐 비슷하네요. 우리가 일련의 이제 언론 관련 사건들, 쟁점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독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모든 뉴스는 편집된 것이다. 편집된 조중동이나 그렇죠. 뭐 한겨레 경향이나 MBC KBS 떠나서 모든 언론사들이
5시간짜리 탄핵 심판을 그대로 통째로 기사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강조할 부분들, 어떤 것들 일부러 누락시키기도 하고 모든 기사는 편집된 결과하고 독자들이 사실 그래서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기자들은 누구나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객관적인 척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뒤에 끼워넣는 그런 보도 방식 때문에 언론의 신뢰를 잃고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더 총체적인 진실, 진짜 진실, 더 맥락적인 풍성하게 본질을 담고 있는 기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언론을 독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시대거나 편집국 내부에 뉴스룸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죠. 그걸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지금 같은 일탈적 상황에서는 그런 외부의 공격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실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황폐화된 그 뉴스 전달 메커니즘을 다시 복원하기에는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묘하게 잘들 찾아내요. 근데 잘들 찾아내는데 찾아낸 건지 아니면 나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좀 적당히 마사지해서 쓰시면 좋을 건데 라고 연락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춘천지검장인가요? 예, 이영림 예. 지검장.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지금 헌재가 못하다. 예. 이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더군다나 춘천지검장이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내부의 사람들만 볼 거에 썼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또 되게 웃긴 게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끌려 나와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마치 그러면 독립투사인데 독립투사인데 지금 일본 재판관 앞에 쓴 것처럼 야 이게 차라리 제일 가까운 예를 들려면 군부 정권한테 굴종하던 그때의 사법부만도 못하다. 예.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제 치하에 좀 수상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뭔가 어디선가 언론사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것이 있으면 얼른 꺼내다가 크게 키우고 하는. 쓴 사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프로스라는 데가 네. 사실상 거기서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기사화가 된다는 걸 알고 이용한 검사들이 많았고 뭐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충성심 같은 것도 과시하고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지금 국힘 쪽에서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궤변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법조인입니다. 검사가 많지만 판사 출신들 뭐 김기현, 나경원 이건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전제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언론에 전달할 때는 판사 출신인 나경원이 보기에도 헌법재판 진행 과정은 무리가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담은 기사를 출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더 끔찍한 점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판사였고 그럼 지금 판사 중에는 없겠냐. 그럼 지금 검사 중에는 없겠냐. 이 점이 저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일단 공직에서 판사나 검사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약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포장이 돼서 이게 가려집니다. 예.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롱이 다롱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서 숨죽이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집회가 커지고 무슨 난동이 벌어져도 크게 세게 대응을 못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나가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론에서는 진실의 기본값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흔히 신문에 놨던 거야. 네. 신문에 그렇게 놨더라고 하면 진실의 기본값이 확 올라가죠. 네. 그것도 그렇죠, 큰 그렇죠. 언론사에서 나오면. 그렇죠. 네. 조선일보에서 났대. 네. KBS 9시 뉴스에 네. 이렇게 하면 뭐 완전 이건 뭐. 옛날에 친구들끼리 언쟁하다가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하는 게 신문에 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판사나 검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또는 여당 또는 일부 보수 언론 이게 뱅뱅 돌면서 국회의원이 얘기했어. 그럼 네네네. 그다음 날 가면 신문에 났어. 예, 뭐 예. 방송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빙빙 돌린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론도 그분들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 중에 그게 있던데 대통령이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인데 예. 그 그분이 사람이 얘기하셨으니까. 괜히 헛소리 하겠냐. 그런데 그분은 유튜브로 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라 그러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정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폄훼하거나 이재명과 절친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헌재라는 걸 이렇게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헌재를 일단 폄하하는 게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먼저였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헌재를 깔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가서 재판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내 개인 신상에 별로 돌아오는 일은 없고 오히려 여기서 입 다물고 있다가 다음 선거 때 너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래서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그런 계산을 한 결과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에 대한 배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재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다가 꽂았는데 지금 거기서 그럴 수가 있어. 실제로 제가 들은 내부적인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여성 판사들한테 예. 그 여성 판사 출신의 국힘 그 전직 의원이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이번에 저기 그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 추천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는 게 좋겠어? 나는 가급적이면 여성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판사가 걔들 다 고등학교 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고등학교 동문 중에 매번 거론됐다가 물먹은 판사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걔 좋지 좋은데 걔는 좀 합리적인 면이 있는 애잖아. 야, 이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그게 기가 막힌 얘기가 보니까 웬만하면 그 얘기가 바깥으로 안 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들을 그 전화를 받은 판사들이 한 거야. 야, 그 언니가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야 된다고 하던데. 참. 이번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보수 윤석열 진에서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분이 아까 이제 홍장원 야단도 치고 그랬지만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질문할 때 말 끊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보수 중에 굉장히 이 사람 우리 편 맞냐. 그러니까 배신감을 많이 한쪽에서는 뭐 참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 보면 뭐 산신령이라는 그 별명이 있다고 하고 이 사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만장일치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건 정영식이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이건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헌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심각한 직무 위반을 했는가를 보면 되는 건데 정영식이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믿어야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분도 아마 역사적인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아마 상식적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더 이상 뭐 갈 자리가 헌법재판 그렇죠. 소장이 남았는데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박근혜 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재판관이 안창호 재판관이거든요. 그건 검찰 출신이잖아요. 공안검사 출신이고 창조론을 신봉하는 분이고 지구 나이가 뭐 몇 천만 년밖에 안 됐다는 분이잖아요. 그분조차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임했고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결정문 자기가 쓰겠다. 막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거니까 내가 좀 저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안창호 정영식을 놓고 누가 더 보수적이냐 하면 당연히 안창호 승이죠. 네. 근데 그 안창호 재판관이 다뤘던 박근혜의 어떤 유언 위법 사실과 윤석열의 유언 위법 사실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는 뭐 거의 진짜 생계형 범죄 수준이에요. 어찌 보면 이거는 반인륜적인 흉악범 수준이라면 상당히 너그러우시다. 저는 네. 자범 수준 이러려고 그랬는데 생계형 범죄라고 하셔서. 아니 다른 자범들한테 이제 명예훼손이 되니까. 이제 뭐 헌재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이제 아직도 진행될 일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번 윤석열 정권의 이 어떤 폭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미디어를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왜 저 기관이 저렇게까지 갑자기 폭주해야 되는가가 오히려 더 핵심이에요.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다가 지금 안창호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저지른 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딴지를 걸면 진짜 뭐가 영향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랬을까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건데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그거는 그 자체로 바로 혈액이 생기는 건데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다고 뭐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는 어쩌면 한 일주일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장면이 생길 때는 명확하게 기속력 있고 형성력이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권고적 효력 정도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되고 있는 인권 침해라는 사안 자체도 어불성설인 경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기타 권한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국민을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발동되는 게 인권위의 긴급구제제도나 뭐 심의제도인데 그걸 완전히 역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잖아요. 최혜병 사건 같은 건 외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도 출동한 군인들에 대한 인권구제 사안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하고 김영원 위원이라는 사람이 뒤로 밀어버리고 요거는 신속안건으로 해가지고 하고 대통령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인권위의 흑역사로 남겠지만 저는 더 슬픈 거는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내 문제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거는 조명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게 서열도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상위권이었는데 정권이 저쪽으로만 넘어가면 완전히 꼬라박는 거예요. 밑으로. 이번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사실 취재 기자들은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면 과연 지금 여기서 이걸 할 땐가라고 하는 의문을 달고서 기사를 쭉 써내려가면 되는데 거기도 역시 따옴표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불쌍한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이 사람들 지금 한 짓은 그때 왜 경향하고 한겨레였나요? 저기 왜 끝나고 나서 의원들 그 사진을 쫙 올리지 않았나요? 그거에 준해서 이번 이 안에 그 가결표를 던진 인권위원들을 그대로 일면 톱에 좀 얼굴을 박아서 내야 되는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까지 갔다가 잠깐 국가인권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으로 잠깐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명태균. 어떻게 보면 이 사태는 명태균의 이제 트리거로 시작이 된 거일 수도 있어서 거기서부터 게이트로 커질 것 같으니까 급히 틀어막느라고 좀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고 명태균 게이트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이 이첩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해진 절차거나 잘 사람들이 이야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 창원지검장 정유미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 게시판 검사입니다. 그래서 창원으로 사건이 갔을 때 처음에 완전히 잠자고 있었잖아요. 검사실도 아니고 수사과에다가 배당을 해가지고 선거포 사건이 그냥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게 자꾸 명태균 씨한테 나오는 바람에 이 정유미 검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 같고 그게 이번에 보도 참고 자료를 그냥 배포하고 마는 형식으로 그리고 중앙지검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원래는 차장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게 통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나와서 하는 순간 질문을 받을 거고 그러면 지난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면죄부 주는 식의 어떤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다음에 중앙으로 빨리 던져버리자. 그 중앙은 지금 저 검사장도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 총장이 손에 쥐고 요리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정치 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속성을 볼 때 이 사건이 정치적 파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도 보면 이제 검찰이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도 명태균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명태균 관련 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대부분 다 검찰이 언론에 흘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언론이 단독이라고 받아쓰고 있고 사실 이 명태균 파일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건 이 거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다들 지금 이제 정보에 목말라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지나더라도 이제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뭔가를 정보 흘리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그리고 검찰발 정보가 흘러나왔다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서 이런 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 국면에 우리 조국 사태부터 한참 흘러왔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지금 몰락을 보고 있는 마당에
다시 검찰이 그동안 숨지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검찰이 다시 이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뭔가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고 뒤늦게 나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주도하려고 하고 결국 그 이면에는 특검은 필요 없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도 깔려 있을 거라서 거기에 언론이 지금 별로 생각 없이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매우 그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3년을 거치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도 당연히 추진해야 되겠지만 검찰과 언론의 관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 죽은 권력이잖아요. 죽은 권력을 다시 파헤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필요한데 언론을 또 그걸 받아쓰는 은근슬쩍 명태균을 계기로 검찰이 살아나는 그런 양상은 매우 경계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성과가 너무 미진하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공수처, 그때 만들어 놓은 국수본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예전처럼 이슈를 완전히 주도하고 만지고 그려가면서 저기 하는 걸 못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아마 훨씬 더 키우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사태에서 너무나 소외돼 있다는 일종의 갈증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음껏 나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봉쇄가 돼버린 상황이고 그게 또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어찌 보면 결정타를 먹은 상황이잖아요. 내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뭔가 이거를 손에 쥐고 만회해야 될 카드가 필요한데 거기서 가장 유용한 게 김건희, 윤석열의 여죄, 그러니까 내란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죠. 이걸 가지고 차기 권력하고 딜을 할 수도 있고 당신들 입장에서 이거 지금 명확하게 규명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해줄게. 해주는 동안에는 수사권 뺏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슈를 가지고 검찰의 필요성, 존재감 이거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내란건에 관해서 지금 검찰의 연루가 없느냐 있는 것 같다라는 꼬리가 잡혔잖아요. 지금 김용현 출석 조사 문제, 비화폰 문제, 그러니까 김용현이 자진 출석한 거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수사관들이 지키고 있다가 뭐 모셔온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딴 데로 돌리려면 이걸 가지고 이 명태균 건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언론은 근데 뭔가를 던져주면 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검찰 출입 기자들도 갈증이 있거든요. 이 판이 벌어졌을 때 지난번 저기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때처럼 막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그런 존재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단독을 막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검찰 기자들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같이 살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 빠진 게 또 있네요. 그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차기 대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게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게 조직의 생존에 대해서 1차적인 과제고요.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게 그냥 민주당 정권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하고 이 명태균 건을 가지고 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이 어차피 출범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우리가 다친다. 이런 게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명태균 건이 국힘 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지금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국힘 쪽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소위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돼가지고 물먹은 검사들이 한동훈을 통해서 부활하자. 이런 지금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일 바람직하겠죠. 네, 그럴 때 이 명태균 사건은 아주 유용한 소재가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 아니라 에디터들이나 데스크나 논설위원들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국민이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왔는데 이 상황이 저렇게 넘어가서 저 사람들한테 또 뭔가를 먹여주는 그런 뭐 만들어갖고 누구한테 주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걸 이거 논설로 해야 될 문제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기자가 기사로 어떻게든 처리하려면 사실은 소스만 주면은 좋아서 그냥 베껴 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기자들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렵고 이거는 언론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정신을 차릴지 안 차릴지는 뭐 긴 또 숙제니까. 이 사건 가지고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막 김건희가 앞으로 어찌 보면 검찰에 잔인하게 물어뜯을 텐데 그거를 쓰는 게 자기가 마치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써댈 거라고요. 예전에는 뭐 했길래 검찰은 늘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면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역시 검찰이 하니까 이런 것까지 밝혀지는구나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 시간을 기자들이 좀 많이 보시고 늘 긴장하면서 칼날이를 걷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최 의원님 그리고 이 대표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기사 맛집은 한겨레에 기고된 칼럼 달 그림자만 쫓는 일그러진 언론입니다. 이 칼럼은 언론에게 수사권은 없지만 사실을 추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검증하고 비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언론은 탄핵 심판을 공방으로 몰아가면서 여론전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흔드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계엄과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이 칼럼은 촉구합니다.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